스페셜, 라파엘 나달 은퇴 스페셜로 꾸며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러니까 사실상 테니스의 마지막 일정이죠. 데이비스컵 파이널. 여기에 나달이 출전을 했고요. 화요일에 네덜란드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네덜란드한테 패하면서 나달의 공식적인 마지막 은퇴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단식에 이제 네덜란드의 보틱 잔더슐프에게 6대4, 6대4.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성기 때 라파엘 나달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움직임, 그리고 포핸드 스트로크 파워, 스핀 이런 것들 너무나 명확하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아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브레이크 차이로 6대4, 6대4로 졌다라는 건 역시 나달의 클래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이어진 단식에서 알카라스가 그릭스푸어를 이기면서 승부를 마지막까지 끌고 갔지만 복식에서 또 아쉽게 패하면서 스페인이 예상 밖으로 조기 탈락한 겁니다. 졸지에 이제 화요일에, 그러니까 주말도 아니고 오늘이나 내일 같은 준결승 4강 이런 그 주말이 아니라 화요일 평일에 나달의 때이른 은퇴식이 치러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좀 갑작스럽게 전 진행됐다고 봐요. 왜냐면 스페인은 전통적인 데이비스컵의 강국이고, 그리고 게다가 홈 말라가에서 열린 데이비스컵 파이널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네덜란드 정도는 이기지 않을까. 근데 네덜란드가 요즘에 전력이 탄탄해진 거죠. 이 보틱, 잔더슐프 그리고 그릭스푸어 이 두 명의 이 쌍두마차 체제가 네덜란드가 있기 때문에 단식 두 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복식은 또 모르는 거고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에게 일격을 당해서 스페인이 조기 탈락을 했습니다. 자, 스페인 말라가에서 조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게임 뛰고 은퇴를 한 나달,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은퇴식이었다고 볼 수 있고, 나달에게 데이비스컵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로저 페더러에게 데이비스컵, 앤디 머리에게 데이비스컵, 조코비치에게 데이비스컵, 나름대로 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나달의 데이비스컵은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나달이 있는 동안 스페인은 데이비스컵 국가대항전의 최고 강국이었고, 나달이 현역으로 뛰고 있을 때 나달, 웨이드, 다비드 페렐, 베르다스코 이런 스페인 선수, 펠리시아노 로페즈 이런 톱 10급 선수들이 그 뒤를 계속 받쳐주기 때문에 나달의 스페인 팀은 아주 강력한 압도적인 1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나달이 데이비스컵을 뛰면서 5번이나 6번 정도 우승을 했죠. 자, 그리고 나달의 커리어를 돌아봐도 데이비스컵은 굉장히 그에게 의미 있는 첫 시작점이었습니다. 2004년, 그러니까 나달 선수가 18살이었을 때, 그때 11월에 마지막 이것과 똑같이, 그때는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한꺼번에 16강, 8강으로 모아서 한 데서 치르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에 올라온 두 팀이 결승에서 붙는 방식이었는데, 그걸 당시에 2004년의 미국은 굉장한,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난 강국이었고, 미국의 대표주자 광속 서버로 유명한 앤디 로딕과 18살 시니어 라파엘 나달이 대결했는데 모두가 앤디 로딕의 승리를 점쳤지만 나달이 로딕을 이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업셋을 시작으로 해서 라파엘 나달의 커리어가 10대 천재로서의 커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그 똑같은 데이비스컵 홈 경기 단식 무대로 돌아와서 마지막 경기를 치고 은퇴한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점은 스페인 대표팀의 전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것이겠습니다. 이 알카라스 외에, 나달은 지금 사실은 정상적인 그 컨디션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알카라스 외에 다른 받쳐줄 만한 제2단식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세계 랭킹을 살펴보니까 스페인 대표팀의 그 전력이 많이 악화된 거예요. 세계 랭킹 탑 100에 41위 마르티네스, 46위 바티스타 아굿, 포키나, 이 선수가 원래 좀 잘 쳤는데 최근에 하락세여가지고 62위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달이 뛸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사실은 마땅한 단식 주자가 없어가지고 라파엘 나달이 1단식에 나가서 보틱에게 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달이 솔직히 한 경기하고 끝나기에는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린 이 데이비스컵은 조금 더 많은 경기를 기대했고, 실제로 이 은퇴식에 첫 경기보다는 좀 더 4강이나 결승까지 갈 것을 예상을 하고, 앤디 머리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이 아니라 한 주말쯤에 그 스페인을 방문할 계획이 있었다고 주최 측이 알렸는데 이게 다 무산된 겁니다. 이렇게 조기 스페인이 탈락하게 되면서. 그래서 나달의 은퇴식이
다소간에 약간의 좀 소박하게 진행된 그런 측면은 있었지만, 근데 이건 사실 나달 본인이 뭐 원했던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나달 자체가 성대한 은퇴식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요. 롤란 가로스에서 나달의 은퇴 경기, 마지막 경기였던 알렉산더 즈베레프와의 1회전 경기 끝나고 뭘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고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이제 라스트 댄스라는 것을 이렇게 어나운스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경기가 본인은 마지막인 거를 알았겠습니다만 굳이 거기서 그 성대한 은퇴 파티를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그런 본인의 개인적인 의지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은퇴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한 말, 자신이 어떤 선수를 기억됐으면 좋겠냐 했던 말에 그 마요르카 섬에서 온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달라는 말, 정말 나달의 캐릭터를 잘 그 압축해주는 그런 한마디가 아닐 수 없고요. 은퇴까지도 정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썼지만은 나달은 은퇴까지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남자. 은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작년부터 2023년부터 나달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어서 은퇴가 예상됐는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현역으로 뛸 수 있는 것을 방법을 찾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다가 마지막까지 데이비스컵까지 온 거 그 자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스포츠맨으로서 귀감이 되고 영감이 되는 포기하지 않는 투지, 파이터로서의 기질, 정신력, 역대 최고의 스포츠맨, 그리고 저는 나달의 인생을 정리할 때 전무후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 선수가 아닐까. 왜냐하면 롤란 가로스와 클레이에서 거둔 이 나달의 업적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이런 업적이 아닐까라는 의미로 저는 조코비치의 메이저 24승 그거는 다른 선수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알카라스가 깰 수도 있는 것이고 18, 19살에 더 천재적인 선수가 나와서 그때부터 그랜드슬램을 다 휩쓰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달처럼 특정 단일 대회 클레이 코트에서 열리는 프랑스 오픈을 무려 14번이나 우승할 수 있는 선수는 다시는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좀 단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흑신이다. 이런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 선수는 펠레도 아니었고 조던도 아니었고 페더러도 아니었고 오직 나달만이 이런 타이틀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수로서 조금 남긴 기록들을 돌아볼까 합니다. 자, 유로스포츠, 유럽의 테니스 중계방송사인 유로스포츠가 나달의 기록을 한 5가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불멸의 기록, 다시 깨지기 어려운 기록이다. 전무후무한 기록 5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면은 당연히 1번은 롤란 가로스 14번 우승, 롤란 가로스 전적 112승 4패, 97%의 승률. 이 4패는 누구냐? 2009년 로빈 소더링, 2015년 조코비치, 그리고 2021년 조코비치, 그리고 2024년 알렉산더 즈베레프입니다. 이렇게 3명한테만 패배를 4번 당했습니다. 승률로 따지니까 97%의 승률이 있었고 다니엘 그랜드슬램 최다 우승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4번 우승한 기록으로요. 조코비치가 호주 오픈 10번이고 그 다음에 남녀 통틀어서 호주 오픈에서 마가리 코트가 11번 우승했거든요. 그거를 훨씬 뛰어넘은 라파엘 나달의 독보적인 롤란 가로스 14번 우승입니다. 로저 페더러는 참고로 가장 많이 우승한 대회가 윈블던 8번이었고요. 가장 압도적인 기록이 있고요. 두 번째로 깨지지 않을 기록이 요거라고 합니다. 세계 랭킹 연속 톱10 최장기간 톱10을 연속으로 기록했다. 912주 연속으로 톱10인데요. 912주 연속이면은 이게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달이 톱10 밖으로 나간 게 2023년일 겁니다. 예. 912주 연속으로 톱10을 지켰다. 그 2위 기록이 789주의 지미 코너스. 그 다음에 742주 연속 톱10이었던 로저 페더러입니다. 의외로 조코비치가 좀 톱10을 연속으로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2016년, 2017년 이때 이제 팔꿈치 부상 등 부진으로 인해서 톱10 밖으로 빨리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나달이 가장 오랜 기간 꾸준하게 톱10을 연속으로 지켰다라는 건요.
이게 나달의 편견, 나달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다 뭐였냐면은 나달은 몸을 혹사하는 선수기 때문에 그 내구성이 떨어질 것이다, 지속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다들 평가가 있었고 전망이 있었는데 이런 전망을 다 일축하고 가장 꾸준하게 오랜 기간 톱10 안에서 활약한 선수로 기록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녀 통틀어서 톱10을 가장 오랫동안 연속으로 지킨 건요, 나브라틸로바네요. 1000주 동안, 1000주 연속으로 연속 톱10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천녀죠, 천녀.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불멸의 기록이, 그러니까 3 decades,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봤을 때 30년 동안 2개 이상 멀티 그랜드슬램 우승자였다. 요거 약간 좀 기록이 좀 세부적이긴 한데 의미는 있습니다. 자, 10년 차 단위로 봤을 때 멀티 그랜드슬램을 그 10년 차마다 달성한 유일한 선수가 라파엘 나달이다. 2000년대, 그러니까 2005년에 첫 프랑스 오픈 우승을 시작으로 2000년대엔 6번 우승을 했고요. 2010년대 다음 데케이드 때 13개를 우승했고 2020년대 세 번째 데케이드에도 3개의 우승 트로피를 추가하면서 2개 이상의 10년 단위로 봤을 때 10년 따눠봤을 때 멀티 그랜드슬램 우승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조코비치가 이거 달성한 것 같잖아요. 근데 조코비치의 2000년대가 2008년 호주 오픈 딱 한 개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와 2020년대에 어마어마한 메이저 대회 우승을 휩쓸었죠. 로저 페더러는 2000년대와 2010년대까지만 우승했기 때문에 2 데케이드. 나달은 3개의 데케이드 동안 멀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다. 이렇게 유로스포츠는 기록을 했고요.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 랭킹 1위를 상대로 최고 승률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총 23승, 그러니까 나달이 1위가 아닌 상태에서 세계 넘버원을 꺾은 게 23번이다. 이게 최고 기록이고, 요 기록의 2위는 보리스 베커 19승, 그리고 나브라틸로바가 18승이라고 합니다. 이거 대단한 기록이죠. 조코비치는 세계 랭킹 1위를 16번 이겼고요. 페더러는 10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달이 기록한 23승 가운데 그때 당시에 세계 랭킹 딱 2명이었어요. 세계 랭킹 1위 페더러를 13번 이겼고 그 다음으로 10번을 조코비치가 1위 때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랭킹 1위를 상대로 최고 승률을 가져갔다.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달은 정말 엄청나게 불운한 시대를 살았다. 항상 자신보다 더 랭킹상으로 뛰어난 적수가 10년 단위로 계속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초반 10년은 로저 페더러, 그 다음 10년은 노박 조코비치라는 라이벌이 시대를 지배한 지배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계 랭킹 1위를 상대로 한 최고 승리 기록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나달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그 시대를 살아왔는가, 2인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군림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로스포츠가 본 5번째 불멸의 기록이, 근데 이건 불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역대 최연소로 세웠다는 것인데요. 24살에 4대 메이저 대회를 한 번 이상씩 우승한 거를 처음으로 달성했는데 이게 최연소 기록입니다. 조코비치나 페더러도 이거보다 훨씬 더 뒤에 이뤘고요. 그 이유는 나달이 롤란 가로스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이 기록을 24살 나달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록은 현재 알카라스가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호주 오픈을 바로 우승해버리면 이 기록이 알카라스가 22살에 커리어 그랜드슬램 우승을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 되는 것이고, 야닉 시너 역시 내년이 24살 넘어가기 전에 윈블던과 프랑스 오픈 우승하면은 달성이 가능한데요. 쉽진 않은 것이고요. 다만 나달의 최연소 기록 가운데 앞으로 절대 깨지기 어려운 것은 커리어 골든슬램입니다. 역대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까지 포함을 하면은 24살 전에 올림픽 금메달과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한 게 나달밖에 없거든요. 이 기록은 이미 알카라스나 야닉 시너가 깰 수 없는 연령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깨지지 않을 불멸의 기록이라고 유로스포츠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달의 테니스를 한번 좀 볼까 해요. 자, 나달의 테니스 테크닉. 저는 이제 2005년에 나달을 처음 봤고, 사실 그때는 나달이 이렇게까지 성공하리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 약간 나달은 2단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파 무공이 아니라 우협지의 사파 무공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다닐 메드베데프의 포핸드 이런 거 보면은 정상권은 아니잖아요. 나달의 테니스 역시 그 나달이 보여주는 포핸드의 그 리버스 스윕, 하늘 위로 동작을 올리는 이런 리버스 포핸드는 당시에도 정석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고, 너무 지나치게 그 힘을 많이 가하고 스피는 너무 많이 가하는 그런 2단한 테니스 취급을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나달의 포핸드는 로저 페더러의 포핸드와 함께 역대 최고의 투탑 포핸드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기술을 보면은 백핸드랑 발리 그리고 서브, 요게 초창기에 페더러나 조코비치에 비해서 확연하게 떨어지는 기술적인 요소였는데, 나이가 들고 서른이 넘어가면서 이 어떤 테크닉의 약점을 다 보완해 나가는 그런 나달은 어떤 진화가 되게 눈에 띄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선수였다고 평가될 만하고요. 플레이 스타일도 진화를 했죠. 초반에는 조금 더 수비를 많이 하는 타입이었다면, 베이스라인 뒤에서 한참 공을 받아내고 이런 쪽으로 집중했다면은, 보다 하드코트에서 또 잔디에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베이스라인 앞으로 전진해서 잔디 코트와 클레이 코트의 테니스의 어떤 그 경기 양식의 차별성을, 플레이 스타일을 차별화를 둔, 그렇게 되면서 점점 나달의 그 테니스는 공격지향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달을 흔히 얘기할 때 나달은 수비적이다, 수비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말이고, 나달은 수비를 기똥차게 잘하기도 하지만 수비 지향적이진 않습니다. 공격 지향적인 선수입니다. 클레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레이에서 항상 나달이 경기를 할 때는 강력한 왼손 포핸드를 바탕으로 그 상대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죠. 로저 페더러와의 그 결승전 몇 경기를 봐도 페더러가 좌우 양쪽으로 뿌려대는 나달의 포핸드를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나달이 단순히 우리가 하이라이트나 이런 데서 굉장히 수비를 슈퍼 디펜스를 하는 지구방위 수비를 보이는 모습을 보고 나달은 수비만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 역시 편견의 소설이라는 것이죠. 그 테니스 선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테니스 기술이 무엇이냐, 누구의 무엇이냐 했을 때는 가장 많은 선수들이 나달의 포핸드 다운 더 라인을 꼽았습니다. 나달의 최고 테크닉인 그 왼손 포핸드 크로스 코트, 상대의 백핸드로 향하는 이 크로스가 위력적인 것도 맞지만, 그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높은 궤적의 포물선을 그리다가 찬스가 나면 바로 그 낮은 궤적의 빠른 총알 같은 포핸드 다운더 라인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뭐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였습니다. 이게 나달의 컨디션이 좋냐 나쁘냐를 봤을 때 포핸드 다운더 라인을 얼마나 쉽고 능숙하게 자신감 있게 구사하느냐, 이게 바로미터가 됐는데, 나달의 포핸드 다운더 라인은 정말 테니스가 역사에서 아주 손꼽힐 만한 강력한 핵폭탄급 무기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무엇보다 나달의 테니스는 대단히 전술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게임 플랜을 확실하게 갖고 있고, 대부분 이 왼손잡이의 특징을 앞세운 그 슬라이스 서브, 와이드로 빠지는 서브와 그 넘어오는 공을 3구의 포핸드로 가볍게 그 공격해서 득점해버리는 이 서브 플러스 원 포핸드의 방정식도 로저 페더러와 함께 라파엘 나달이 가장 확실하게 정립한 그런 선구자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또 저 해묵은 주제긴 한데, 나달은 그러면은 빅3 가운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 역대 최고의 선수냐 아니냐, 이런 거 논쟁점이 있을 텐데, 사실은 저는 요즘 들어서는 이 논쟁은 좀 점점 좀 뭐랄까 재미가 없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세 명 갖다가 순위 가리는 게 좀 무의미하다. 왜냐면 세 명의 특징이 너무나 뚜렷하고 강점이 각각 다르고 그 레거시가 다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자, 나달로 말할 것 같으면, 나달은 그러니까 조코비치나 페더러보다 숫자적으로 밀리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세계 랭킹 1위 기록, ATP 파이널스 우승 못했고, 그 다음에 역대 메이저 대회 우승 따져도 조코비치보다는 적고, 그리고 뭐 테니스에서 가장 쳐준다는 윈블던 기록이 약하고 2번밖에 우승이 없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숫자적으로는 약점이 많이 드러나는데, 요게 나달은 좀 그런 좀 단순한 숫자로 치환될 수 있는 그 위대함의 서열, 요거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선수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막 위대했던 스포츠 전설을 따질 때 그 선수가 굉장히 잘해서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에는 뭐 무패복선 아닙니다. 알리가 위대한 거는 그가 설파했던 어떤 복싱 정신, 그 다음에 뭐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저항 정신도 여기에 포함되지만은 단순히 경기력만 가지고 위대함을 논하지 않거든요. 특히 고트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제가 페더러를 말할 때 그 경기 외적인 요소들, 아우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나달은 좀 경기 외적인 건 아닌데 경기에서 보여주는 파이팅 스피리트, 승부사로서의 집념, 투지 이런 것들은 그 어떤 테니스 선수와도 비교가 불가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신력 고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정신력의 부분도 고트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뭐 나달이 이제 프랑스 오픈 클레이에서 뭐 세웠던 기록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도 될 수가 있죠. 너무 클레이에 치우친 기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어떤 특정 코트에서 나달만큼 이렇게 압도적인 격차를 보인 선수는 없죠. 하드 코트에서도 없고 잔디 코트에서도 없죠. 다 경합을 하는 그런 수준이지만 나달의 클레이 코트의 어떤 퍼포먼스는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봐도 비교가 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압도적인 그런 그 기록을 냈기 때문에 클레이의 편중된 기록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클레이가 너무 위대해서 다른 하드나 잔디에서 했던 나달의 기록들이 폄하되는, 평가절하되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자, 페더러와의 상대 전적도 24승 16패죠. 여기서 나달이 앞서고 조코비치랑 무려 60번 만나가지고 29승 31패입니다. 뭐 사실상 저는 이거는 한두 번 더 많이 이기는 거는 60번 만났을 때 이거는 의미가 없는,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라고 생각해요. 동률이라고 보는 거죠. 조코비치와의 나달의 상대 전적은. 자, 그래서 숫자로만 표현하자면은 랭킹 기록이나 ATP 파이널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조코비치가 앞서고 그 다음에 페더러, 나달이 경합을 하고 있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나달의 레거시는 우승 트로피 숫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단 한 번도,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은 단 한 번도 라켓을 박살낸 적 없는 스포츠맨십, 그리고 커리어 내내 20년 동안 숱한 부상을 안고 기록한 엄청난 업적들, 기록들, 그 부상 속에서도 그 꾸준함과 그런 지속성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뭐 영어로 이제 컴페티터라고 하죠. 경쟁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코비치와 함께 뭐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나달의 어떤 투지와 집념 이런 것들은 단순히 숫자상으로 얘가 더 많이 우승했고 얘가 좀 더 오래 1위 했고 이런 걸로 표현하기에는 좀 우리가 그 테니스라는 종목을 너무 좀 그 폭넓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달이 저는 당당하게 페더러, 조코비치와 함께 고트 3인방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조코비치 혹은 페더러 팬들이 많겠지만 나달은 그 정도의 그 대접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나달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 많은데 저도 뭐 여러 가지 외신들을 종합해서 한번 나달이 어떤 삶을 살지 봤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레이버컵에 나달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내년 9월에 하는 레이버컵의 캡틴으로, 지금 존 맥켄로와 비온 볼이 이런 레전드들이 캡틴을 했는데 내년엔 아마도 나달이 은퇴했기 때문에 팀 나달과 팀 페더러 이렇게 해서 레이버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란 그 예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 충분히 레이버컵에서 나달이 또 한번 페더러와 함께 뭐 굿바이를 하는 장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기대하는 모습은 4대 그랜드슬램 내년에 한 번씩 좀 방문해서 좀 팬들과 교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특히 롤랑 가로스에서는 정식으로 좀 페어웰 세레머니를 했으면 하는, 아마도 제가 이제 모리스모 토너먼트 디렉터라면은 그거를 첫 번째 내년도 그 프로젝트로 삼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달이 온다고 하면 엄청난 관광객이 모여요. 그러니까 작년 롤랑가로스도 제가 갔지만 나달이 마지막으로 뛸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그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롤랑 가로스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내년에 이게 추진된다고 합니다. 스페인 그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한 10만 명 운집해놓고 로저 페더러와 라파엘 나달의 이벤트 경기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성사되면은 굉장히 큰 볼거리가 될 것 같고 그 이때까지 테니스 역대 최고 관중 기록이 페더러와 나달의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했던 그 이벤트 경기였는데 한 5만 명 왔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기록을 쓸 수 있는 그 무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추진되면 굉장히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달은 테니스 코치는 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스페인 언론에서는 그 나달이 레알 마드리드의 구단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나달이 바르셀로나 오픈에 있어서 거기에 어떤 뭐 레전드지만 그 레알 마드리드 구단을 좋아합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 팬이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의 구단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나달은 코치 페더러와 마찬가지로 어떤 선수의 코치로 있을 짬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슈퍼스타기 때문에 뭐 예전에도 이제 비욘보리가 누구 코치하지 않았잖아요. 존 맥켄로도 그 은퇴한 다음에 코칭으로 빠지진 않았고 워낙에 엠베서더 그 홍보대사의 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뭐 테니스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이벤트 이런 쪽으로 많이 얼굴을 내보일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나달은 자신의 사업이 있어요. 그 마요르카 섬에 있는 라파엘 나달 아카데미, 테니스 아카데미에서 후진 양성에도 어떤 디렉터로서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뭐 올해 마지막 경기를 받고 내년에 라파엘 나달이 메이저 대회 스테디움 관중석, 로얄석에서 팬들과 인사하고 기립박수를 받는 그런 장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굿바이 라파엘 나달.